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시간입니다. 저는 박경석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사회볼 김정하 동지는 지금 양산에 가서 같이 함께 못하고요. 오늘은 더 함께할 이 멋진 사회자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실에서 활동하는 재민이라고 하고요. 네, 지난번에 이동권 관련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학생의 입장,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많아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 질문들을 드리고 또 같이 답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예산 설명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그것을 탈시설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탈시설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래서 그 탈시설에 대한 예산을 설명할 정하 동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하 그러니까 똑같은 정하잖아요. 이번에 이정하. 와,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는 이정하입니다. 탈시설 예산이 윤석열 정부 이번에 24년 예산 안에 탈시설 예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죠. 왜 그렇게 뭘로 적혀 있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범 사업이에요, 이게? 네. 뭘 시범하는데요? 장애인이 시설에서 탈시설하여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그걸 시범해야지 되는 건가요? 사실 시범하지 않아도 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오랜 활동들이 있었고 또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시범사업이 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그 탈시설 시범사업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역사회 그 자립지원,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 용어가 변동되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까요? 원래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공식 명칭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공식적인 모든 문서에서 탈시설 이름이 삭제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시범사업 관련한 모든 문서들 그리고 지침들에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탈시설 이름이 빠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원래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명칭 복구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탈시설이 뭡니까? 정확하게. 탈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탈시설, 장애인 구주시설 있는 건 알겠는데 탈시설 예산은 뭐고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네,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우선 일반 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계? 네, 일반 회계라고 함은 국가의 고유한 업무라는 거죠. 그렇게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일반 회계에 있다? 네, 그게 가장 좀 크게 다른 점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범사업 예산은 국가의 균형 발전 특별 회계라는 예산으로 이제 이동이 되었어요. 예, 일반 회계에서 그렇게 이동이 되었고 원래는 일반 회계인데 네. 이쪽이 된 건가요? 왜 네. 그렇게 했어요? 이사시켰나? 국가의 고유한 기능, 역할에서 탈시설 시범사업을 제외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 아직 간 보고 있는 거네. 예, 이 뭐냐 일반이라는 이 보통 일반이라는 거는 국가가 아주 기본적으로 짜야 되는 예산이죠. 근데 이쪽으로 넘어간 거는 시범해보고 짧지 안 짧지도 운명도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사실 많은 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실제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인건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2024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은 사실 이런 인건비들이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크게 좀 변화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가 되면서 거주시설에 IoT 일명 AI가 기능이 탑재된 그런 네, 돌봄 기능들이 들어간 어떤 기기들이 좀 지원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주 시설이 워낙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 보강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시설들의 어떤 뭐 설비들을 다시 바꾸는 그런 기능 보강비들이 또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시설 운영 예산은 그렇게 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운영하는 운영자 측의 예산이 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탈시설 사업, 시범 사업,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의 경우는 당사자분들이 탈시설 하신 이후에 받게 되는 주거유지 서비스, 뭐 활동 지원 추가 서비스, 그래서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 중에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예산 중에 또 하나는 주거이거든요. 그래서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은 사실 개인의 주거를 갖거나 주거급여를 받으시기 어려운데 이 탈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주거비라든지 주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주시설 그 예산에는 인건비도 같이 증액이 된 건가요, 이번에? 네. 늘 항상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권 할 때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인건비 예상은 절대 편성 못한다고 해서 다 제외가 됐잖아요. 근데 거주시설은 지금 인건비가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 인상을 해준 거예요, 대표님, 사회자님. 저만 화가 나나요? 아니요, 뭐 그거는 뭐 화날만 한데 이동권과 비교하면 화날만 한데 그거는 일단은 비교 대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 기획재정부가 어쨌든 주된 얘기로 하는 거는 인건비성 지출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명목으로 사실 그 삭감의 기조들이 계속 있는 건데 뭐 이제 역사의 맥락은 다르지만 이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도 조금 달라요. 제가 설명할까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따로 들어도 될 것 같고요. 탈시설 예산은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럼 그 예산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탈시설 시범사업 여기 나와 있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지금 그 거주시설 관련된 시범사업의 예산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은 저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거주시설 예산의 한 0.9% 정도 수준입니다. 시범사업 예산은 59억입니다. 60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사실 뭐 액수만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방향 자체도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시범사업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어떤 그런 방향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 줄일게요. 너무 의기소침해 보이세요. 네네. 여기 아까 조금 설명은 해줬지만은 이 시범사업 예산이 59억이죠. 네. 59억 이렇게 작년에는 그렇게 작년에 올해는 얼마였죠? 여기에? 48억입니다. 예. 그래서 59억으로 증액했죠. 예. 거주시설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6,931억이에요. 6,931억. 이렇게 규모 차이가 크죠. 여기는 몇 명을 하고 있죠? 몇 명이요? 대략 27,000 이렇게요. 예. 그래서 거기에 예산과 여기는 몇 명이죠? 탈시설 예산은? 저희 지금 150명 정도. 네, 내년도에는 200명이에요. 네. 국가가 시범 동안 잡겠다는 건 200, 200이에요. 600이에요. 3년간. 네.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다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기를 써볼까요?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그냥 115년이 걸린다고.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에서 살게 하는 것은 유연장애인 권리 협약의 공고사항이잖아요. 그 공고를 계산하면 이 공고는 115년이 걸려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115년 동안 열심히 잘 사시고 앞으로 모니터링 잘 해보실래요? 발바닥이? 이 정부가 짠 탈시설 예산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발바닥에서 전장에서 또 이제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또 탈시설 예산 요구안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좀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시범 사업 저희가 전장현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 중에 사실 가장 큰 것은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안으로 사실 드러나는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들이 많이 드러나긴 하는데요. 사실은 주택 예산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저희가 이제 활동 지원 월 240시간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탈시설 초기에 안정적으로 좀 정착해서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립 정착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1,500에서 뭐 1,000만 원 단위 정도 사이로 지자체별로 이제 지급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데 사실 복지부나 국가에서는 이 정착금에 대해서 전혀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만 제외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립 청년의 경우는 사실 자립 정착금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반 서비스들이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장애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거 유지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에서는 지금 4대1, 그러니까 장애인 4분당 지원 인력 1분이 지원을 하는 예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총괄하는 사람 1명, 총괄하는 사람 예산도 봐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관리들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들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4명당 1명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범 사업의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인력 구조를 장애인 2분당 이제 1분의 지원 인력이 오롯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유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보조기기도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거주시설이 쫙 보급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개인의 주거나 욕구에 맞춰서 IoT 내용들이 좀 같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 요구안 안에도 IoT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개인의 어쨌든 그걸 맞춘 거라면 IoT는 그 환경적인 부분들에 개인의 맞춤에 가능한 부분. 제가 해서 너무 재미가 없나요 지금? 그거 너무 재미없을 때가 막 재미없는 것만 막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묻지 말고 그거 걔가 다 편집해 줄 거야. 아니 저 근데 궁금한 건 있었어요. 아까 그 앞에 얘기해 주셨던 건 활동 지원이랑 주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의 그 정부의 예산은 활동 지원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고 있길래 지금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더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활동 지원은 가장 큰 문제는 발달 장애인에게 좀 적합하지 않고 시간이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그래서 탈시설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40시간에서 200시간 사이 뭐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의 경우는 이 시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 중에 150시간 정도인데요. 사실은 이 시간으로 탈시설해서 그 초기에 뭔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와 당사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월 240시간까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최대 24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걸 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복지부가 뭐라고 말할까요, 대표님? 높이라도 하겠죠. 그렇죠? 네. 복지부 오늘 토론회하고 왔는데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과장 이야기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뢰 문제인가요?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신뢰는 누구와의 신뢰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탈시설 당사자 분들을 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정부가 이제 이 예산, 아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과 이 탈시설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들, 그리고 또 몇 가지 전부 다 정액됐어요, 실제로는. 네. 이 수치상은 다 정액됐는데, 아까 신뢰 문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하는 이 모델이 있거든요. 광주에 있었는데 그걸 17개를 늘리겠다. 그래서 몇백억의 예산을 이번에 특별하게
아까 표현으로는 뭐 1000%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요 또한 아까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는 영역의 예산 중에 하나예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 지원 센터가 광주에만 있었는데 내년도 17개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국가는 우리 발바닥한테 너 왜 못 믿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못 믿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선 저는 예산이 증액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예산의 증액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증액의 목표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액 방식인데요. 이것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르면 탈시설 당사자나 이들을 대변하는 분들과 논의하면서 이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에서 보이시듯이 중증 장애인이란 표현 그리고 보호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역행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증액 방식의 문제, 탈시설 당사자분들의 어떤 요구나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이런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예산 증액의 목표인데요. 광주 모델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실체를 저희는 막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지역사회에서도 시설화를 우려하고 이것들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쓰고 있는 예산들의 내용이나 어떤 방식들은 그룹홈 같은 공동생활 가정 형태 들을 이제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주시설 예산이 지금 탈시설 시범 사업, 뭐 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의 그 112배라고 이제 이야기 주셨잖아요. 근데 정부는 어쨌든 왜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톤을 펑펑 쓰면서 장애인의 탈시설, 그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분명히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나와 있고 탈시설 가이드라인으로까지 만들어서 권고된 사안인데 왜 거주시설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탈시설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이 알면 본인 이야기를 왜 나한테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저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 교장쌤의 견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저는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거 예산, 주거 급여 예산,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보장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들을 절감하는 효과가 거주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시설에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인 한 분에게 지원해야 될 돈들이 많이 절약되는 거죠. 그래서 탈시설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든 사실은 그것은 큰 저는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거주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증장애인이 지역에서 나와서 사는 것보다 거기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 험한 세상에 나와가지고 디포 실험에 찬성하세요? 나는 사회자예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복지부가 시행령을 갖다가 고쳤잖아요. 이번에 이제 시행령까지 개선하면서 시설에 1인 1실로 해서라도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겠다라는 거 이야기한 거예요. 분석은 그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복지부의 입장이죠. 그걸 오세훈이가 써먹은 거고, 비용 조금 아끼고 거기서 좀 좋은 호텔과 같은 좀 시설로 개선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답을 하실 겁니까? 아니 근데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꼭 시설에서만 보장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설이 뭐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원래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거권 그렇게 깨끗한 집에서 살 권리, 내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주거권이 주거 환경 나쁜 데가 지금 세밀했어요. 저기 남산 올라가 보세요. 그건 다 정부 잘못이죠, 그러면. 아 물론 정부 잘못은 맞지. 그렇게 너무 당연히 헌법에도 다 나와 있는 너무 원론적으로 거예요.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기 토론회 자리잖아요. 지금 많이 듣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사회자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지역사회에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설에 만약에 그렇게 좋은 환경들을 갖춰주면 계속 살 거냐는 질문과 그럼 지역사회에 그렇게 그이가 살아갈 수 있는 그이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고른다고 선택지를 준다면 지역에서? 네네네 어디 사실 거예요? 돈 말만 그렇게 지역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공무원적 마인드잖아요. 지금 권리 마인드로 얘기하는데 일단 그 선택을 먼저 해보세요. 나도 권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일단 선택을 왜 한번 말 끊지 말고 잠깐만. 자, 지역에서 그런 조건이 갖춰주면 좋죠. 그럼요. 그런데 다 예산이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만 쓸 돈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년들은 자립정착금도 주고 청년은 그래도 준다는 거는 노동시켜가지고 생산 능력이 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뭐 청년에게 그럴 수 있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증장애인 나와서 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세금만 축내지. 인권이 진정해야겠다 이 정도 진짜 세금만 청내는 건 아니고. 인권이 진정해야겠어. 자, 시설에서 인권침해 많다 그랬죠? 예. 그리고 또 갈등들도 많고. 그럼 가족여행은 없어요? 있죠? 그죠? 그 아동학대, 장애인학대가 어디서 제일 많이 통계적으로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럼 물론 그 주식도 만만치 않게 높아요. 그러니까 가족내도 많아요. 자, 이 논리는 이 시설 비리, 인권 침해, 그리고 또 이런 문제만 가지고 설명되기에는 그럼 지역에는 안 일어납니까? 그거 어떻게 답하실래요? 한번 답해보세요. 한번 답해보세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인권 침해를 제일 걱정하세요. 타시설 했을 때 자녀가 인권 침해를 당할 것 같은 우려를 많이 보이시는데요. 실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에 보면 당사자분들의 주거유지 서비스와 활동지원 서비스, 그래서 다양한 관계망들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좀 줄어들까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드러날 수는 있겠죠. 인권 침해가 더 많이 발견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회 변화는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거는 경향이죠, 경향. 예를 들어서 갇혀서 있다. 하면 갇힌 공간에 24시간 내에서 부닥치는 이런 갈등과 인권 침해. 그리고 또 지역 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시설 내에서 인권 침해 그리고 또 이런 문제로만 가지고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좀 섬세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그것이 오히려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일어나는데 그럼 밖에 나가면 인권 침해 안 일어나? 이런 걸로 공격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 탈시설, 뭐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별과 학대, 혐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에는 그 피해를 받은 혹은 그 당사자를 또다시 격리하는 방식으로 결국 그 책임을 지는 게 개인의 몫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은 분명히 지역사회가 바뀌고 지역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돼야지 그것들을 결국에 그렇게 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또 그 피해를 온전히 떠안게 되는 방식의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탈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뭐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뭐 다 같이 1800년대 후반에 자본주의시대로 같이 돌아가면 돼요. 일 못한 사람들은 다 뭐 구비원에 가고 다 그냥 공장에 갇혀서 일하고 뭐 아니면 정부 예산을 오히려 정말 그렇게 일하는 사람한테만 몰아주는 게 훨씬 그 효율성에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근데 뭐 세계 인권선에 나오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는 결국에 사회가 지향하고 가치 있는 바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저는 강한 지렛대가 같이 효율성과 작용을 한다 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역행하는 정부에 살고 있지만
네. 탈시설 예산, 지금의 24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떤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평가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탈시설 욕구가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네, UNCRPD를 전면 역행하고 있는 예산안이다. 더불어 탈시설 당사자에게 욕구 조사만 해놓고 시범 사업의 지속성은 포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요? 재민 활동가 저요? 사자성어로 해보세요. 사자성어로 하라고요? 네. 저는 시설 감금 예산이다. 라고 시설 생각합니다. 감금 네. 예산. 할 말이 많겠지만은 다음에 또 이제 그 예산 말고 실질적으로 탈시설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목소리, 아니면 에피소드, 어려운 점, 행복한 점, 그리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다시 나온다는 약속을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우리 이렇게 또 사자성어로 하니까 앞에 거 빼버리고 강금예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강금예산이라고 평가한 거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시설에서 있는 장애인들 대략 23,00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어디를 규모로 잡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거주시설을 할 거냐, 그룹홈도 집어넣어서 할 거냐, 또 병원에 있는 사람까지 합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좀 이 인구가 달라지는데 대략 3만 명 이내라고 합니다.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까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죠. 그 권고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러면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115년 동안 세워놓은 계획은요, 계획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 눈치 봐도 너무 눈치 반다. 그 눈치는 누구냐? 거주시설 이용자, 거주시설 운영자들 눈치, 그리고 또 거주시설 부모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이 관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역사회에서의 침묵이에요. 이게 먹히거든요. 아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시설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리고 그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 좀 보호한다는 말에 아까 아르레기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한번 밖에 한 발짝만, 반 발짝만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 문제 있을 없어요. 당연히 중증장애인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라는 말이 아직도 자립, 권리라는 말보다 훨씬 더 이 지역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강금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김정아 동지에게 들었어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아시죠? 아는데 지금은 알죠. 김정아 우리 활동가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장님과 함께 달고기 전달!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네.